네,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돼서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보았죠. 자, 비진입 표시도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상대방의 그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다만 이거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152페이지 보시면 이제 통정호의 표시인데요. 통정호의 표시는 통정호의 표시 그 자체로 그냥 통정호의 표시와 관련돼서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통정호의 표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례형, 그러니까 나오는 형은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인데, 자, 갑에 대한 채권자 A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뭐 한 10억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변제가 됐는데도 갑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은 X 부동산 한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결국 갑을 상대로 디의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X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 10억 정도 되니까 10억 나오면 10억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을 안 당하려고, 강제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는 A가 갑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갑의 소유물이어야 되고, 나아가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거죠.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강제 집행을 당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이제 재산 등기를 이전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는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등기만 을 앞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안 당하기 위해서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실제로 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도 X 물건을 을에게 뭐 10억으로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매매의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청약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마치 매매한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매매한 것처럼 표시를 하고, 을도 이 물건을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의사는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도 의사가 되고 여기는 매수 의사가 되겠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은 마치 이제 갑하고 짜고 매매한 것처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표시를.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도 의사, 매수 의사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가 매매니까 이제 청약의 의사가 되겠죠. 청약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약한 것처럼 표시를 하고요. 매도에 을도 매수의 의사, 즉 승낙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승낙의 의사를 마치 한 것처럼 표시를 해서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실제로는 매매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을 앞으로 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이제 등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보죠. 갑의 의사표시를 보죠. 갑은 청약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갑은 비진입 표시가 되겠죠. 갑의 비진입 표시. 근데 이 비진입 표시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을과 짜고 비진입 표시를 한 거죠. 을과 짜고. 자, 짰다라는 의미를요. 우리 법에서는 통정이라고 표시합니다. 통정. 이제 통정이라는 의미는요. 서로 뭐 이렇게 비진입 표시를 아는 정도, 그러니까 을이 갑의 이런 비진입 표시를 서로 짰기 때문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악의를 넘어서서 양해까지 있습니다. 서로 짰다라는 거죠. 양해라는 것은 이제 합의, 그 비진입 표시에 대한 합치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까지. 이 정도 있게 되면은요, 이것을 통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비진입 표시에 이렇게 통정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의사 표시를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그러면은 을의 의사도 마찬가지죠. 을의 의사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스스로 했잖아요. 스스로 알면서. 갑도 마찬가지죠. 의사 표시, 자기의 의사와 불일치한다는 표시를 알면서 한 것이니까 비진입 표시인데 거기에 상대방이 통정을 한 거고, 을도 마찬가지죠. 을의 그 승낙의 의사 표시는
일부러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가 되고 이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과 짰기 때문에 이제 통정이 있었죠. 따라서 을의 이 비진입 표시도 통정에 의한 비진입 표시니까 이것도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데 이 통정 허위 표시의 효력을 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는요. 먼저 보죠. 당사자 간의 효과를 보죠. 당사자 간. 자, 당사자 간이라는 것은 이제 갑과 을하고 짰기 때문에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은 상대방이 그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이것이 무효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는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이 통정이 있게 되는데요. 통정이라는 의미는 악의를 넘어서서 양해까지 서로 이신점심으로 서로가 그렇지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서로 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데 통정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악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다라는 것은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라는 거죠.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통정 허위 표시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통정 허위 표시, 갑의 통정 허위 표시와 을의 통정 허위 표시는 모두 무효가 되고 이 통정, 서로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매매죠. 법률행위죠. 이런 매매를 우리는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장행위.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가 없잖아요. 매매, 승차약도 없고 승낙도 없었기 때문에 매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이면은 이 통정 허위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그 매매 계약,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요. 자, 제 108조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 해가지고 허위의 의사 표시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다라는 거죠. 당사자 간에는. 그런데 2항 보시면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듯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간의 효과가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의의를 보시면은 자,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요. 비진입 표시 플러스 통정이면은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통정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통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닌 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그 상대방 사이에 의사의 합치, 합의, 양해, 이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양해, 합의, 합치까지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중에서 양해 쪽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양해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은 간단하죠. 비진입 표시 플러스 통정이기 때문에요. 자, 보죠. 그래서 나머지 통정을 제외하고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과 통정할 것. 통정이라는 건 서로 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연유는 불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 요건에서 통정만 하나 추가되면 됩니다. 자, 효과에서요. 반갈의 1번 이제 당사자 간의 효과죠. 당사자 간의 효과는 이제 항상 무효가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알았을 때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따라서 해가지고요. 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3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를 양해한 경우에요. 양해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 대출 약정은 무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비진입 표시와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서 대출 약정이 한 2번 나오는데요. 비진입 표시에서 한번 나왔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갑이요, 은행 A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갑이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을이한테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 명의로 돈을 빌립니다. 을 명의로. 자, 은행과 을 명의로 돈을 빌린다는 거죠. 자, 이때요, 돈은 갑이 갚기로 하면서 단지 을 명의로 돈만 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은행과 대출 약정은요, 약정서 표시는 지금 을과 A 사이에 대출 약정이 있었던 거죠. 표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갑이 돈을 빌리는데 그냥 을은 명의를 대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했죠. 갑 이름으로 명의를, 그러니까 을이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표시행에 해당하는 의사. 만약에 갑이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갚을 거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A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록 갑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을이 갑에게 지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애초에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 A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비진입 표시를 우리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라는 것은 비진입 표시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A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효이기 때문에 A는 A는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는요, 을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좀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 빌리러 왔는데, 은행에서요, 당신은 신용도가 이제 낮아가지고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으로는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신용도 좋은 친구를 한 명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갑이 을을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을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을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에는요, 갑이 못 갚았을 때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정을 은행이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내 명의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은행에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빌린다고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당신은 갚을 생각 없다는 거 안다라는 거죠. 알고 우리도 갑한테만 돈을 받을 생각이지 당신한테는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나한테 정말로 돈 안 받을 거지?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한테 돈 받을 생각 없다. 그러니까 을이 지금 비진입 표시, 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은행 쪽에서 그냥 우리는 당신한테 돈 빌려줘. 당신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는 있지만은 당신한테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고 갑한테 돈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서류상 이름만 좀 빌려달라는 거죠.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준다는 거죠, 갑한테는. 그러니까 당신 이름 빌려주면은 우리는 당신한테 절대 돈 받을 생각이 없다. 라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을은 지금 돈을 빌려줄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돈 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을요, A가 양해를 해줬어요. 우리는 갑한테 돈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양해를 해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약서에는 이제 을과 A로만 이게 계약서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은행이 이런 사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양해까지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양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과 A 사이에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을은 A은행에 돈 갚을 필요가 없고 갑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식적 채무자, 형식상으로만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양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 양해라는 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기술적으로는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은 단순히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해서요, 알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채권자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 양해까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자, 그리고 밑에는요, 무효는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항상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갑과 을 사이의 무효라는 사실은 이제 갑이 주장을 하게 되겠죠. 무효라는 사실은.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와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해가지고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을과 갑은 서로 짰기 때문에요.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로 짜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요, 이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이 통정허위 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고, 따라서 을 앞으로 된 등기, 반사회적 행위가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어떻습니까?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면 A가 어떻습니까?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A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불법원인급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허위 표시 취소에 가부해가지고요. 자, 이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매매가 무효예요. 자, 그럼 무효 행위를 취소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없는 거죠.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판례는요, 무효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자, 재산을 뒤로 빼돌려서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갑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봐야 A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로도 보지 않는 거죠. 갑이 소유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하면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A가 강제 집행을 하는데, 갑이 A에 있어서 재산을 뒤로 빼돌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갑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효이기 때문에 갑의 소유물인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경매를 하는데, 지금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은 을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그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이유가 없겠죠. 애써서 등기 이렇게 뒤로 빼돌렸는데 일부러 자기가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올 일은 없겠죠. 가져오면 A가 바로 강제 집행할 테니까. 따라서요, 이 채무자가 이것을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가져올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강제 집행을 못하도록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이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권법에 나오는 것인데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해하는 행위,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취소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는데 갑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해오지는 않을 테니까 채권자가 나서서 이걸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한 다음에 등기를 말소시켜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행위가 무효라는 거죠. 자, 무효인 행위에 과연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원래 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무효인 행위에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갑의 을과의 이 통정허위 표시가 가장매매로 무효이면은 결국 취소를 못 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할 수 없고 결국 A는 강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요, 이런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실익이 있죠. 취소를 해야 될 실익이 있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취소를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가 10세 정도 되는 아이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의사무능력자다 10세가.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거, 무효인 행위니까 취소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할 때도 의사무능력자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것이 무효와 취소 이중효. 즉 무효인 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허위 표시의 취소 가부해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해서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무효인 채무자의 허위 표시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뒤에 채권자 취소권에다 체크하시고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제 당사자와의 관계는 이제 무효라는 거죠. 당사자는. 자, 그래 무효니까 소유권은 가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병한테 팔아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이죠, 병. 자, 병은 어떻습니까? 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요. 소유권은 가백이 있고 을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따라서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승계 취득은 못합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거래의 안전.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등기를 보고 사게 되는데 비록 등기가 돼 있다고 하요. 등기를 보고 사게 되는데 을이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샀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은 이런 거죠. 원칙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되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원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원래는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갑이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 갑이 잘못이 있었죠. 허위 표시로 물건을 이전했다라는 잘못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도 그런 게 있었죠. 비진입 표시를 통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은 원래는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돼야 되지만은 이 비진입 표시라는 갑에게 귀책사유, 책임을 귀속시키고 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라는 갑도 잘못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이 제3자 거래의 안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었을 경우 이것이 비진입 표시 또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선이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본인을 희생시키고 본인은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을 희생시키고 제3자 병을 보호해 주겠다. 자, 이래서 제3자 보호 규정 이런 특별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의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이 제3자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즉 선의였을 경우에는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무효했던 행위가 유효인 것으로 취급이 된다.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니까 제3자는 보호가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비진입 표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 의미를. 자,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포괄 승계인요. 상속인이나 그 계약 인수인 그 계약 자체의 지위, 계약의 지위를 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사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데 을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병이 이 등기를 상속을 했을 때요. 그러면 병은 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을의 지위.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무효였으면은 병이 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요. 병 사이에도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 승계인은 그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 형상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관계, 그 뒤에 있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그 새로운 법률관계의 어떤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이었을 때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래서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는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그 사람이 있었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과 계약인수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일단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자, 첫 번째요. 대리인 또는 대표기관의 허위 표시에 대한 본인 또는 법인. 자, 대리인과 본인,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기관과 법인, 이런 사람들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하여 또는 법인을 대표하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대리인은 아니야. 대리인과 대표기관은 제3자가 아니다. 그리고 본인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 또는 법인은 제3자가 아니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보죠.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요. 자, 이런 거예요. 갑이 A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채무자입니다. 자, 채무자인 상태고 이 사람 채권자인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채권 양도가요, 허위 표시에 의해서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허위 표시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허위 표시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채무자도 선의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되느냐에 있어서요. 채권 양도가 있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즉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채무자는 허위 표시가 있기 전에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허위 표시가 있기 이전에 이미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채권 양도에 있어서 그 채무자는 제3자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일단 이것은 이 사람도 제외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제3자는 그 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자, 추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양수한 자가 아니라 추심만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받은 자인데요. 자, 이것은 신탁행위라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단순히 채권을 양수한 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또 만약에 채권이 양도됐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양수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보호되지만 추심을 위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추심만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이런 사람들은 제3자로 보지 않고요. 자,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해요. 자, 파산관제는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파산관제는 제3자로 취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파산이 됐다는 것은 채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채무 초과 상태가 되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거죠. 갚지 못하면 법원에서 이제 파산이 되고 파산관제인을 법원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파산관제인이 엄격하게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이제 비례해서 돈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파산관제인도 제3자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자, 요 사람은 이제 파산관제는 제3자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건 제3자가 아니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제3자가요. 그런데 선의여야 된다는 거죠. 선의.
자, 몰랐어야 되죠. 통정호의 표시라는 거 몰랐어야 되는데 이 파산관제인과 관련돼서는 선의아기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총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은 파산관제인을 선의로 봅니다. 그러나 전부가 악이라면은 이때는 비로소 악의가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외워야 되겠죠. 우리 시험범위를 좀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의와 악의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의 선의와 악의를 판단할 때는 파산관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채권자가 모두 악의였을 때는 악의로 취급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선의자가 있으면 선의로 취급해요. 파산관제는. 자, 그 다음에 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의해야 돼요. 악의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의와 관련돼서 넘기시면은 첫 번째 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모르는데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 선의면은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또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시기는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호되는 거죠. 제3자로서. 이때 선악의 판단 시기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시기를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3자는 일단 선의로 추정을 합니다. 선의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선의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갑이 소유권을 상대적으로 있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갑이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의 악의를 갑이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병의 선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요, 만약에 병이 선이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선이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갑은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고요. 자, 이때요, 이때. 그러면 병이 다시 정한테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 사람은 악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정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이거 관련돼서. 자, 병이 선이었으면 병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승계 취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병은요, 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선의자, 병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으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물론 병이 악의였을 때요. 자, 병이 악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제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정도 악이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다만 비록 병이 악이라고 하더라도요. 정이 선이면 어떻습니까? 비록 병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정이 선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면 선의인 정은 또 보호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병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정이 선이면 보호됩니다. 그런데 병이 선이었을 경우에는요.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취급하는 거죠. 유효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반가로 1번은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반가로 2번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공법상의 행위는 항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표시대로 유효하고요. 가족법상의 행위는 항상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무효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추적용 문제 했는데 자,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자, 양가로 6번 보시면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해가지고요. 은닉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것은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은닉행위. 자, 갑과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 문제가 나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저렇게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자, 갑이 아버지이고 자, 을이 자식이에요. 자, 자식이고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을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상속. 근데 죽기 전에요. 먼저 상속 문제 되기 전에 먼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는 증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도요.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어요. 장차 그 아들도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매매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표시는 매매한 것처럼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짜고 매매하는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부가 그래서 서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의사가 불일치하는데 서로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되겠죠. 이것도 통정허위 표시가 될 것이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요 매매는 어떻습니까? 가장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되겠죠. 자, 가장매매가 되기 때문에 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등기는 이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일해가지고 갑액에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는데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마치 매매를 하지도 않았지만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매는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안에 숨어있는 증여 어떻습니까? 증여. 갑과 을은 어떻습니까? 증여의 의사, 갑은 증여의 의사가 있었고 을도 증여받을 의사는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증여 자체도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이건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증여, 이런 행위. 자, 증여는요, 이런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숨어있는, 뒤에 숨어있는 행위를 말해요.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은닉행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당사자 의사가 일치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유효입니다. 유효. 자, 증여는 유효예요. 증여. 매매가 무효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자, 을 앞으로 됐는데, 이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는 그러면은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겁니다. 자, 매매는 무효예요. 그러면 등기도 무효냐와 관련돼서. 자, 우리가 이 안에 앞에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는 가장행위만 있지,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없었어요. 은닉행위는 없었으니까 그냥 등기도 무효일 뿐입니다. 원래 이 등기도 이제 무효일 뿐인 거죠. 가장행위가 무효니까 등기도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은닉행위가 존재하고 은닉행위는 유효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매매는 무효면은 이 등기 자체도 무효로 보일 것이냐 있어서요. 자, 갑은 을에게 증여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있었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는 있었던 거죠. 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받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는 갑과 을이 합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는요, 권리를 기록하는 게 등기예요. 그 원인 이런 건 잘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정말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두 사람 사이는 매매는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거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고 을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는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체관계라는 것은 법률행위 이런 걸 말하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부합하기 때문에요.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왜?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 등기 원인만 무효가 되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을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병이요, 병. 병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은 소유권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는요,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매매는 무효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은 은닉행위가 없기 때문에 을 앞으로의 매매도 무효지만 등기도 무효였습니다. 둘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은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등기가 유효하니까 을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건 악이건 간에 상관없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은닉행위 있죠. 자,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가장행위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사, 이걸 우리가 진정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 이런 걸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있죠. 증여 의사를 갖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은닉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등기.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쓰면 돼요.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죠. 등기. 은닉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은닉행위에서 이루어진 그 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하게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고요. 저 반갈이 이번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이건 좀 다르죠.
우리가 은닉행위는요, 아니죠.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습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의사 표시 불일치. 자, 일부러 의사와 반대되는,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한 거죠.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한 것이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돼요? 나의 의사는 X였는데,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오표시 무효 원칙했죠. 갑과 을이 하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의사는요, 갑은 X 물건, 을도 X 물건을 살 의사였는데, 표시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Y로 하고 Y로 한 거예요.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갑과 을은요, 몰라요. 이것이 X인 줄 안 거예요. 이게 X인 줄 알고. X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의사 표시 불일치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이루어졌는데 의사대로 어떻게 돼요? 의사가 일치한 경우죠.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의사 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이루어진 경우고, 그런데 의사가 서로 합치된 경우고, 통정허위 표시는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허위 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에 신탁회계 허수아비 행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냥 은닉행위의 오표시 무효 원칙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차고, 사기강박의 의사 표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